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첼시의 리빌딩을 이끄는 어린 에이스 콜 파머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콜 파머, 아마 맨시티 팬분들이라면 이 이름을 몇 년 전부터 알고 계셨을 겁니다. 맨체스터 출신의 로컬보이, 맨시티 유스 출신의 포텐셜 있는 성골이었기 때문입니다. 20-21 시즌 첫 선발 출전을 시작으로 21-22 시즌 11경기 3골 1도움, 22-23 시즌 25경기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점점 뛰는 경기 수를 늘려왔고 이따금 번뜩이는 재능을 보여줘 시티 팬들이 기대감을 품게 만들기도 했죠. 그러나 23-24 시즌 직전 파머는 첼시로의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첼시행을 택한 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 맨시티에서 앞으로 더 적어질 것처럼 보이는 출전 기회. 둘, 첼시에선 확실한 주전을 차지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 이전에도 타팀과의 링크는 있었으나 일단 여러 정황과 인터뷰들을 종합해보면 그가 이적 마음을 먹게 된 건 제레미 도쿠의 영입이 치명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파머는 시티가 도쿠를 영입하자 자신에게 기회가 향후 더 적게 주어질 거라 걱정하기 시작했고 이 우려에 대해 주위로부터 여러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예전 팀 동료 라임 스털링이었죠. 스털링은 과거 시티에 있었을 때부터 파머와 매우 돈독한 사이였으며 파머가 이적 고민을 털어놓자 적극적으로 첼시로 올 것을 추천했습니다. 스탠포드 브릿지야말로 너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다 라고 말입니다. 스털링의 조언을 들은 후 파머는 첼시의 스쿼드를 면밀히 분석, 각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의 몇 명과 능력을 살폈다고 합니다. 분석을 끝낸 파머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저는 제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첼시에서 적응하면 분명 기회를 얻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선수단을 다 살펴봤는데 공격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틈 사이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확신을 얻은 뒤 파머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적을 추진했고 여름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유스 때부터 있던 맨시티를 떠나 첼시로 향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시티에 있었다면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볼 때 스털링의 말처럼 또 본인이 분석한 것처럼 파머는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존재로 부상하고 있는지 두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양한 공격 옵션의 제공자입니다. 콜 파머는 단언컨대 현재 첼시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채로운 공격력을 가진 자원입니다. 이건 이번 시즌 파머의 히트맵입니다. 주로 오른쪽 윙어로 출전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위주로 활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왼발잡이인 점을 적극 활용, 바깥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며 때론 더욱더 안으로 들어와 거의 중앙에 가까운 위치에서 플레이메이킹을 이끌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의 왼발 플레이메이커 아스날의 웨데고르와 겹쳐 보이기도 하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윙어 마이클 올리세나 토트넘의 클루셉스키와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구분되는 파머만의 독특한 특징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콜 파머는 동료들에게 볼을 내줄 때와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때를 명확히 구분하고 과감한 선택을 내릴 줄 아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그는 27경기 16골 9어시, 골이든 어시스트든 첼시 팀 내 압도적 1위입니다. 공격 포인트 총합 25개로 2위인 잭슨의 12개, 3위인 스털링의 10개와는 2배 차이죠. 이는 프리미어리그 빅6 중 팀 내 공격 포인트 생산 1위와 2위의 개수 차이가 가장 큰 경우입니다. 빅찬스 창출은 12회, 첼시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선수 역시 콜 파머입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런 현황에 대해 첼시의 다른 공격 자원들의 부진을 지목하곤 합니다만 오늘 저는 파머의 다재다능함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피치 위에서 파머가 맡는 역할은 이번 시즌만 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른쪽 측면의 바짝부터 터치라인을 물고 뛰는 윙어로 시작해 같은 경기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10번 롤을 수행하기도 하며 몇몇 경기들에선 가짜 9번, 폴스9 역할을 맡아 제로톱 플레이를 펼친 적도 있습니다. 파머의 이런 다재다능함은 첼시와 포체티노에게 다양한 공격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포체티노의 4-2-3-1 포메이션에서 파머는 윙어로 출전했을 때도 빌드업 관여를 위해 비교적 아래쪽 중앙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포체티노가 오른쪽 풀백을 위로 올려주면 첼시의 포메이션은 3-2-4-1로 빠르게 전환되죠. 파머는 윙어에서 10번 롤로 전환, 중앙과 오른쪽 사이에 배치되며 해당 공간에 순간적인 수적 우위를 부여합니다. 이 움직임으로 인해 상대 수비의 시선은 파머가 있는 오른쪽에 쏠리게 되고 반대편 왼쪽엔 비교적 넓은 공간이 발생합니다. 이 공간에 아이솔레이션되어 이점을 차지하는 선수가 라임 스털링 혹은 미하일로 무드릭입니다. 첼시 경기를 보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온 파머가 볼을 잡고 돌아서서 반대쪽 측면을 바라본 뒤 그쪽으로 달려들어가는 윙어에게 볼을 찔러주는 장면을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30라운드 번리전 전반 39분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후방에서 밀어준 엔소의 볼을 중앙 쪽으로 내려온 파머가 잡아줍니다. 이후 전방을 바라본 그는 반대쪽 측면에서 달려가고 있던 무드릭을 향해 빠르고 정확한 패스를 내어주죠. 넓은 공간에서 볼을 받은 무드릭은 박스 안으로 돌진,
번리 수비수 아신용에게 파울을 당하며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아신용의 경고 누적 퇴장, 그리고 항의를 하던 감독 콤파니까지 퇴장당해 순식간에 번리에게 2개의 레드카드를 선사한 첼시 입장에선 말 그대로 많은 이득을 본 플레이였습니다. 이런 연계 플레이 외에도 파머는 동료들의 움직임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혹은 상대 수비의 간격이 벌어져 있을 경우 자신이 직접 드리블을 쳐서 혼자 공격 시퀀스를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그의 드리블 능력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타 팀의 드리블러들 대비 시도 횟수 자체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매 경기 드리블 성공 1.3회로 첼시 팀 내 2위, 성공률 50%를 기록하며 2번 중 1번 골로 상대를 제쳐내고 있습니다. 첼시 드리블 1위인 스털링이 매 경기 1.5회 38% 성공률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순도 높은 드리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오른쪽 측면에서부터 페널티 박스 안쪽 아니면 아크 근처로 이동해 왼발로 마무리하는 능력이 돋보이는데, 볼을 몰고 상대 골문을 바라보는 이 시점, 파머의 또 다른 장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첼시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느끼셨겠지만 파머의 슈팅은 유독 골대 안쪽으로 정확하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골키퍼의 선방이 막히든 골로 이어지든 확실하게 유효 슈팅을 꽂고 아래로 내려가죠. 파머는 경기당 유효 슈팅 기록 1.3개로 첼시 선수들 중 1위, 프리미어리그 전체로 봐도 6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이는 다른 팀의 핵심적인 공격 자원들 훌리안 알바레스, 필포든, 손흥민, 마테우스 쿠냐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파머의 이 슈팅 능력은 페널티킥 상황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이번 시즌 파머는 총 8개의 페널티킥 기회를 얻어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성공률 100%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윙어로서의 파괴력, 중앙으로 좁혀 들어왔을 때의 플레이메이킹, 동료의 장점을 살리는 패스, 박스 안에서의 정확한 타격까지, 현재 첼시에 있어 파머는 다양한 공격 옵션을 제공하는 만능 자원입니다. 파머는 항상 우리가 자유로운 한 명을 찾을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한다. 그는 팀 동료들을 연결하는 플레이메이커다. 앞으로 첼시의 스쿼드와 시스템이 더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콜 파머는 향후 몇 년을 책임질 핵심 선수가 될 겁니다. 콜 파머를 바라보는 두 번째 포인트, 첼시 리빌딩의 핵심입니다. 이번 시즌 첼시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리그 30경기 12승 8무 10패, 구단 외부적으로 벌어진 여러 이슈들을 감안하더라도 첼시라는 명문 클럽의 이름엔 어울리지 않는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입니다. 저는 지금 첼시가 변화의 한가운데 리빌딩의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에 이르기까지 첼시 선수단을 비교하면 정말 극단적으로 구성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카이세도, 은쿵쿠, 디사시, 잭슨, 산체스, 페트로비치 등 무려 10명이 넘는 선수들을 한화 약 7천억 원을 들여 데려왔으며, 캉테, 아스필리쿠에타, 마운트, 코바치치, 하베르츠, 쿨리발리 등 많은 선수들의 계약을 끝내거나 이적시켰습니다. 팀의 전술적인 판을 짜는 감독마저 포터에서 포체티노로 교체됐죠. 흔히 팀 주전 자원들의 5명 정도만 바뀌어도 스쿼드를 갈아엎었다고 표현하는데, 이번 시즌의 첼시는 그냥 이전과는 아예 다른 팀입니다. 이 극단적인 변화는 선수들의 합이 맞춰지기까지, 또 팀 시스템이 자리 잡기까지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생전 같이 경기를 뛰어본 적 없는 11명과 이들을 처음 지도하는 감독이 세계 최고의 무대인 프리미어리그에서 빠르게 성적을 낸다? 그런 기적은 불가능합니다. 변화된 첼시에겐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린 새로운 팀이며 마법이 아니라 프로젝트다. 팀을 만들 때는 3년에서 5년이 필요하다. 이번 시즌 포체티노의 인터뷰를 놓고 여러 논란들이 있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론 이 얘기만큼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팀이 리빌딩이라는 특수한 과정이 있으니 긴 시야로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아직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프로젝트의 그림은 지금 단계에선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수비 상황 때의 실점 문제, 포체티노에 의한 전술 선택, 선수단 구성을 위한 많은 지출 등 팬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포체티노가 남아있든 아니든 첼시가 그리는 미래 계획, 이 리빌딩의 핵심엔 콜 파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파머와 첼시의 계약 기간은 7년, 여기에 1년 연장 옵션도 포함되어 있어 양측의 마음만 맞는다면 향후 오랜 시간 동안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함께할 수 있고, 팬들 역시 지금 팀의 그 어떤 선수보다 파머를 사랑합니다. 이적한 지 겨우 한 시즌 만에 팀 전술과 선수단 구성의 핵심, 에이스가 됐죠. 팬들의 사랑과 자신에게 거는 기대를 알고 있는지 파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팀에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라운드 벌리 전 10명인 상대에게 실망스러운 무승부를 거둔 후 파머는 마치 주장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린 너무 방심했다. 항상 그랬다. 매주 우린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다. 우리는 선수로서 발전해야 한다. 우리에겐 일관성이 필요하다. 이 경기 2골을 넣었음에도 파머는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며 팀의 안일함, 더 나아가 자신의 부족함을 꼬집었습니다. 어찌 보면 본인에겐 충분한 면죄부가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 21세 선수가 빅클럽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절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첼시의 리빌딩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파머는 분명 에이스를 넘어 첼시의 든든한 리더로 성장할 것이고, 그땐 명문 클럽을 부활시킨 1등 공신이라는 영광을 손에 쥘 겁니다. 여기까지 첼시의 어린 기동 콜 파머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맨시티의 유스에서 첼시의 에이스로 거듭난 그가 축구 팬들에게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